자, 그 부분을 저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 FS 시리즈를 구입을 해서 설정을 꼭 해야 되는 설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FS9, 오늘은 9을 기준으로 하는데 FS 7인치에도 이 단축키가 하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FS9 같은 경우는 프로나 라이브에서도 10인치, 12인치 이상에서 단축키가 있는데 FS 시리즈는 보급형이면서 단축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어탐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단축키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아껴주시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연세가 7순을 훨씬 넘으신 분인데 저한테 아직도 그 연세에 아직도 열정이 있으셔서 낚시도 열심히 다니시고, 제가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하면 나 그거 하고 싶어, 그거 좀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게 가르쳐줘. 솔직히 저도 젊었을 때 열정에 비하면 요즘 다른 어탐에 관심 없는 분들보다는 어탐에 미쳐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님도 참 존경스럽게 7순이 넘은 연세에도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하는 거, 그 다음에 어텀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거를 부단히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보시고 이거 한번 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해서 가르쳐주라. 저는 그 형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너무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고, 처음 어탐 FS9을 처음 구입했다 이런 마음으로 전원만 켜놨어요. 지금 제가 전원만 켜놨는데, 전원은 여기 TV 같은 데도 이렇게 똑같이 전원 버튼 마크는 똑같죠? 전원은 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단추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나 루트, 항적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인한테 웨이포인트를 받았는데 FS에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 그리고 초기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 설정값이나 아니면은 다른 소나, 그리고 단위,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원 버튼 짧게 눌러서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설정, 그리고 데이터 오버레이, 최소한의 보트 속도, 그리고 수심, 수원, 이런 거를 어떻게 이 어탐에 표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분할 화면을 하면 어떻게 이 뷰를 크기를 조절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FS 사용자들이 알아야 될 거의 전반적인 아주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깊게 다루지 않고요.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그냥 사용하는데 크게 이 정도만 알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정도는 오늘 제가 실제로 이 어탐에서 설정을 하면서 실제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너무 기본적인 거 하면은 또 나는 아는데 그런 거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다른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최고급 노하우까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든 싫어요든 한 번씩 꾹 누르셔야 됩니다. 제가 또 어탐 우리 레저버튼 매니아에서 글을 쓰고 그러는 과정이나 아니면 제가 영상을 찍으면 저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싫어요 자꾸 눌러요. 저는 좋아요도 좋고 싫어요도 괜찮아요. 싫어요도 유튜브 알고리즘은 좋아요만 알고리즘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싫어요도 반응을 합니다. 그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관심이니까요. 좋아요든 싫어요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 알고리즘이 저를 또 여기저기 막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퍼지게 해주니까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차분하게 말을 억지로 연결해서 가려고 그러면 좀 생각했던 것도 까먹으니까 좀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단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단추가 페이지 버튼이라고 해요. 이 A4 하얀 거 A4 두 장을 이렇게 모아서 해놓은 게 페이지 버튼. 자, 일반 이런 화면에서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가죠. 우리 어탐의 첫 화면, 환경 설정이나 아니면 목적지, 그리고 단일 화면 뷰를
들어갈 수 있는 이 창도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편집이 가능한 즐겨찾기 뷰. 오늘 즐겨찾기 뷰도 제가 실제로 이거는 로렌스에서 지금 이 어탐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이게 제가 구입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 어탐하고 우리 레저버트 매니아에서 글을 쓰면 항상 이렇게 터치 방식 이런 어탐만 가지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드니까 비터치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왜 이거는 안 다뤄줘, 이것도 지금 좀 제대로 쓰는 방법 좀, 그래가지고 또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맘먹고 터치 방식 중에서 우리 레저버트 하는 가장 많은 선장님들이 사용하는 FS 시리즈, 그리고 비터치 방식 후쿠 리빌이나 이글 아이, 이 어탐을 또 얘하고 걔하고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가 구입을 해서 그 어탐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려주는 작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비터치 방식은 재고가 없어서 제가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다음번에는 후쿠 리빌이라든지 이글 아이 이런 어탐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이 슈퍼챗 이런 거 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슈퍼챗 이런 거 쏘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페이지 버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축키가 헤더 화면에서 이렇게 두 번째 깃발 모양을 누르면 웨이포인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깃발 모양 한번 누르면 웨이포인트 저장.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웨이포인트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깃발 모양을 빠르게 2번 누르면 묻지 않고 바로 항적 목적지 지금 2번이 작성됐죠. 그러니까 웨이포인트를 낚시 중에 이렇게 광어 흘림 낚시를 하거나 뭐 광어 한 마리 잡으면 빨리 이 웨이포인트 목적지를 하나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깃발 모양을 한 번 누르면 심벌은 뭘로 할래, 색깔은 뭘로 할래,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거를 한 번만 누르지 마시고 이거를 빠르게 2번 이렇게 이제 배가 흐르고 있을 때는 현재 배의 위치의 생성이, 자선 위치의 생성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 깃발 모양을 2번을 따닥 누르면 바로 그 중간에 옵션을 물어보는 과정 없이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확대 축소 플러스를 누르면 해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 뭐 2D나 다운스캔 사이드 이미지에서 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단축키가 FS9에는 하나 있더라고요. 7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축키도 이렇게 즐겨찾기의 뷰를 하나를 내가 이거 누르면 이렇게 딱 다른 뷰로 바로 한 번만 눌렀는데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이 페이지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애들이 다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쉽네요. 이 단축키가 저는 주로 단축키가 뭐 이 HDS 프로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나 프로 12인치 이상에는 단축키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FS9의 단축키 하나, 그리고 FS 10인치하고 12인치가 올해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단축키가 하나 있나요? 2개 있나요?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단축키 하나라도 있으면 굉장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박하게 활용이 되는지, 제가 오늘 FS로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축키가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FS 7인치는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FS 7인치도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본적인 세팅에서부터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까지 FS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오늘 안 끝나면, 뭐 내일 주말이니까 오늘 그것까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마스터하는 거를 목표로 밤새 해도 좋습니다. 이제 알겠다 할 때까지 제가 생방송을
안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면 오늘 정말 이 FS 시리즈를 돈값하는 물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을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뭐 중간에 아주 바빠서 나가시는 건 좋은데 영 재미가 없네 아니면 영 뭐 별 볼 일 없는 것만 하네 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페이지 버튼 누르고 홈 화면으로 가서요. 설정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톱니바퀴 이게 설정이죠. 설정에서 시스템의 하이에 보면은 시스템에 해당되는 항목 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사용 언어가 다른 걸로 돼 있으면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선 설정. 이 자선 설정은 뭐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선박의 길이 그 다음에 선박의 홀수선은 그 물하고 배하고 만나는 경계가 홀수선인데 여기서 선박의 홀수선이라고 하면 그 홀수선에서 배 하부의 가장 깊은 부분 사실은 근데 엔진 선회기 프롭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선박 길이는 저 같은 경우는 트로피 18피트면 22, 36. 한 5m 한 50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0 그리고 5.5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박 홀수선은 이거를 1m보다는 한 1.5로 하세요. 왜 1.5로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1m 구간에 일단 나중에 이제 경고 알람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건데요. 이 배가 1.5m 하부 헐이 안전 구간이다. 여기 이상 낮은 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5m 이거를 1.5m로 설정을 하면 1.5m 지점에 딱 들어오면 나한테 알람을 막 얘가 알려줘요. 그러면 저도 낚시에 집중하거나 한눈 팔고 있을 때 이런 구간에 가끔 들어가면 걔가 알람 경고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1m로 이거를 해놓으면 1m에 들어가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때는 이미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1.5 정도로 해주시고요. 자, 제일 위에 선박 길이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선박 홀수선 1.5m 정도로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폭 2.5m 이런 거 선고 뭐 우리가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터널을 통과할 일은 다리가 그렇게 낮은 다리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바다에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안 건드려도 되고요. 선박 길이도 솔직히 안 만져도 됩니다. 그냥 여기 자선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박의 홀수선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얕은 수심의 경고도 이거를 근거로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해놔야 나중에 루트 침노를 오토 루팅을 할 때 이거를 정해줘야 내 배가 얕은 수심 어느 정도가 통과해도 되는 수심인지를 이걸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선 설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문자를 소로 해놔요. 그래야 조금 이게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니까 그냥 큰 글씨 나오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집에서 저처럼 이렇게 어탐을 쓰시는 분들은 그 다음 키움 이거를 아주 소로 하든지 끄세요. 제가 어탐으로 집에서 계속 누르고 삑삑거리고 단추 누를 때마다 키움이 나니까 식구들이 조용할 때 이거를 막 어탐 공부를 한다고 막 누르면 굉장히 하는 사람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움은 어플 아세요? 키움 안 들린다고 뭐가 작동 안 되고 그리고 어탐을 처음 구입하면 이 시간을 꼭 맞춰주셔야 돼요. 한 번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한 번만 처음에 구입하셔가지고 시간을 한 번만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어탐 내에 있는 시계가 있어요. 어탐 내에도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맞는데 지금 7시 17분인데 이게 오전 2시 53분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쭉 올려보면 이게 변합니다. 자, PM
7시 7시 10 시간이 안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단위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근처에 갖다 놓고 일단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왜 이게 안 맞냐 그러면, 맞는 단위가 안 나오냐 그러면, 얘가 지금 위성을 안 잡고 있어서 그래요. 위성을 안 잡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요게 그 단위가 안 맞는데, 보트에서 내장 GPS든 포인터1이든 외부에서 GPS 신호를 잡고 있으면 저 단위가 맞는 구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거를 막 하시다가 야, 정확한 시간 분 단위로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잖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집안에서 이 어탐의 내부 GPS나 외장 포인터1 외장 GPS가 위성을 못 잡았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설정창에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시간 다음에 시간은 꼭 한번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한 번만 맞추면 전원을 끄든 그래도 다음에는 시간은 안 맞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은 꼭 맞춰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축키 FS9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단축키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뭐하는 키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단추가 단축키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페이지 버튼은 이 홈 화면으로 들어가는 버튼이니까 이거는 홈 화면으로 가는 거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화면 분할 전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겨찾기로 만들어 놓은 뷰들을 위에서 1번부터 즐겨찾기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전환을, 이게 지금 짧게 누름이 있고 길게 누름이 있잖아요. 이 키를 길게 누르면 이 화면이 해도 단일창에서 분할창으로 넘어가고, 이게 길게 누르면 그게 하나씩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하나 FS9 같은 경우 하나에 있는 이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짧게 누르면 즐겨찾기 뷰를 주로 설정을 해 놓는데요. 이 1번으로 해 놓으면 이 즐겨찾기 뷰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1번이에요. 오른쪽에 홈화면 가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순서대로 제일 위에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1번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즐겨찾기 1번으로 하면 분할뷰를 보고 있다가 항해를 하려고 그럴 때는 해도 단일창으로 놓고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럴 때 1번을 짧게 누르면 해도 단일창으로 바로 한 번에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축키 길게 누르면 여기를 어탐 기록으로 해놨습니다. 자, FS9 사용자인데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길게 누름을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어탐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로 정해주세요. 길게 눌렀을 때 작동을 하는 키, 이렇게 짧게 눌렀을 때는 즐겨찾기 1번으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할 때 기록 시작과 중지를 이거를 길게 누르면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설정을 하고 저장 누르고 빠져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선 리모컨은 거의 없죠. 저도 구경을 못 해봐서. 리모컨의 단축키들을 설정하는 건데 블루투스 켜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니까요. 근데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국내 사용자들은 이거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측지계, 이것도 서울에서 도쿄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경도 표시는 도분, 도분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변량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침로를 알려주거나 그럴 때 내 배를 기준으로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로 몇 도, 이렇게 뭐 몇 시 방향, 이런 거를 자동으로 자기 변량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성을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위성이 얼마나 떠 있는지 이거를 수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GPS 소스는 여기에서 포인터1이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에
요거는 이제 내장 GPS고 이거는 자동으로 해놓으면 외장 포인트원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해서 그 포인트원이 꽂히면 그걸 사용하고, 이 자동으로 해놓으면 포인트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내장 GPS를 자동으로 지금 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GPS를 선택이 자동으로 돼 있죠.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 이게 데이터 소스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심이나 수온값, 보트 속도, 이거는 이제 데이터 오버레이 편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소스를 여기서 해주는 건데 여기에는 다른 추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설정을 각 뷰 메뉴에서 설정을 이것저것 해주다가 도저히 원 상태가 뭐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메뉴, 각 뷰의 메뉴를 내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스템의 어떤 기능들을 기본값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소프트 초기화와 하드 초기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을 원래 기본값으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 설정으로 복원, 이거를 누르면 기본값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급에 가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꼭 이거를 따라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데 오늘 그냥 토탈로 제가 처음 어탐을 사면 꼭 해야 되는 거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세요. 시스템에서 고급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목적지를 보면 목적지 이름 중복 허용, 원래 기본값으로 켜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켜짐으로 하세요. 보통 보면 어탐이 웨이포인트나 항적의 이름을 목적지 웨이포인트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항로나 항적 이런 거는 별도로 이렇게 날짜 개념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로고 파일이나 SMF 변환 파일도 이렇게 연, 월, 시간, 연, 월, 일, 시간 이걸로 파일명을 자동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웨이포인트를 만들다가 아니면은 내가 1번, 2번, 3번으로 만들었는데 친한 지인이 웨이포인트를 줬어요. 받았어요. 저한테 야 이거 좋은 포인트니까 너 써 그러고 줬는데 그분도 1, 2, 3, 4 했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ABC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어탐은 이거를 켜짐으로 해놓으면 똑같은 이름이어도 그냥 받아들여요. 알아서 그게 다른 포인트, 목적지 포인트 똑같아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는 포인트를 계속 집어넣어도 계속 반복되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탐에서 빼서 보거나 아니면 해도에서 그걸 키워가지고 눌러보면 한 10개 막 20개 겹쳐져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거를 켜놓으면 중복을 허용해서 그러는 거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기본값은 중복도 허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에서 유익한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용자 접속에 자동 숨김 메뉴가 지금 기본값으로 꺼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걸 켜짐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각 뷰 메뉴가 있잖아요. 어탐이나 아니면은 2D, 사이드 이미지, 헤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메뉴가 뜨잖아요. 그거를 내가 여기를 안 만지고 가만히 놔두면 15초가 지나면 메뉴 창이 이렇게 자동으로 숨겨주는 기능이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메뉴를 선택하거나 설정할 일 없으면 이게 안 보여서 화면을 키워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 숨김 메뉴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각 뷰 메뉴가 내가 말만 하고 안 만지는 사이에 사라지면 또 켜는 게 귀찮으니까 저는 일단 켜놓을게요. 꺼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용자 접속에 자동 숨김 메뉴를 켜짐으로 하세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능에는 뭐가 필요한지 볼까요? 여기에서도 기본값으로 어탐 사용한다, 2D 소나 사용한다, 그리고 스트럭처 스캔, 우리가 사이드 이미지나 다운 스캔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스트럭처 스캔하고 3D 소나하고는 다른 겁니다. 3D 소나는 스트럭처 스캔 3D 소나 3D 소나가 모듈이 있거나 그 소나가 있으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어탐하고 스트럭처 스캔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타겟이나 라이브 사이트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체크해야 볼 수 있는 뷰 메뉴가 떠요. 홈 화면에.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에 따라서 이런 걸 어디에서 활성화하는지를 몰라서 장비를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고급의 기능에 가면은 레이더라든지 아니면은 오디오 서버 시리어스 뭐 이런 거를 켤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뭐 이런 거가 지원하는 지역도 아니고 뭐 이런 장치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오디오 서버를 쓸 일도 없는데 기본값으로 켜져 있어요. 그 다음에 C존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제가 사실은 이 오토파일럿하고 오토파일럿 판넬하고 트롤링 모터 지원 이게 기본값으로는 오토파일럿 판넬 이게 꺼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놓은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로렌스 리콘이 나오면 이 세 개를 켜줘야만이 연동할 수 있는 패널 왼쪽에 패널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고급 리콘이라는 가이드 모터하고 연동해서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이게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래서 엔진의 오토파일럿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오토파일럿,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판넬, 그리고 트롤링 모터 지원 이 세 개를 켜셔야 나중에 리콘을 이거를 켜고 나서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검색해야지만이 장치가 검색이 되고 가이드 모터 리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패널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리콘이 시판되게 되면 제가 그 부분 연동해서 로렌스 어탐으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이제는 여기에는 별거 없어요. 이제 고급 설정 다 됐어요. 자, 그리고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 연결 및 등록 이것도 등록하고 연결하는 거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에 대한 설정인데 이것도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어떻게 연동하는지 그리고 로렌스 앱하고 어떻게 해서 이 어탐을 그대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미러링해서 그거를 이 어탐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로렌스 앱을 사용하면 그거는 별도로 리콘 가이드 모터 연동 방법처럼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연결에 대한 와이파이 설정, 앱 사용 방법 이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끔 이 정보창에 들어가서 한 번씩 이거를 보세요. fps 7인치가 돼도 좋고 모든 어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보 시스템의 정보창에 들어가셔서 이 버전을 매년 한 번 정도는 확인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근데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을 확인하실 때 이 버전 25.1만 이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로렌스 본사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항목에 들어가면 이것도 나와 있지만 얘는 잘 안 바뀌어요. 1년 단위로 얘는 뭐 올해 25년 1월이니까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바뀌지도 않았어요. 23.3이 작년까지도 유지됐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버전은 안 바뀌는데 적용이 바뀌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새로 내놨는데 내부적으로 버그나 아니면 그런 치명적인 오류가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발견이 내부적으로 그게 사용자들한테 나오면 이 부분을 바꿔요. 이 부분만 적용만 바꿔서 살짝 내놔요. 그러면 버전 25.1이네 최신 버전이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그 로렌스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버전이 25.1인데 그 밑에 적용 이 70.1.41 이게 있거든요. 요게 지금 현재 최신 버전하고 내 어탐의 이 소프트웨어 버전이 진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이 위에 버전이 아니고 이 밑에 적용이 제대로 최신 버전을 말해주는 거다. 그거를 꼭 이 적용을 보고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FPS 어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프로나 라이브 이런 어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솔직히 제가 예전에 이 프로나 라이브를 쓰면서 FPS를 잘 안 다뤘던 이유는 터치 방식의 어탐 그리고 설령 비터치 방식까지도 이 프로에서 세팅하는 거나 아니면 조작하는 거나 라이브에서 세팅하는 거나 조작하는 거나 FPS에서 세팅하는 거나 조작하는 거나 거의 싱크율 99%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이브나 프로 사용자들만 위에서 정보를 주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사용하지 않을 건데도 이 FS 시리즈를 지금 구입을 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금 품절이 돼서 비터치 방식도 이번에 같이 구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점차적으로. 근데 비터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버전이 그런 모델이 없어가지고 품절돼가지고 일단 먼저 FS만 제가 구입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FS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설정 시스템의 모든 설정은 지금 완벽하게 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것도 별거 없어요. 여기도 뭐 설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탐 보팅하면서 사용하면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설정 안 하면 문제되는 거는 1도 없어요. 자, 그러면 시스템 끝났고요. 기능 서비스에는 별거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항해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자, 항해에서 이거는 솔직히 라이브나 프로 설명할 때도 제가 안 알려준 내용이거든요. 근데 FPS 사용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항해에서 도착 반경은 내가 목적지 항해를 할 때 어느 이 정해준 반경 안에 들어오면 이거를 알 수 있게 반경에다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저도 잘 표출을 안 해놓고 써요. 근데 XTE 이거는 제가 라이브나 프로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항해를 설명할 때 XTE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XTE는 우리가 목적지 바로 가기 커서 우리 헤더에서 어떤 목적지를 좀 멀어서 목적지를 이렇게 똑바로 가고 싶어서 목적지를 커서 클릭하고 커서 바로 가기를 선택하면 일자로 쫙 빨간 선이 하나 생기고 약간 회색으로 그라데이션 회색으로 이렇게 경계가 표시되잖아요. 그 경계의 폭을 정해주는 게 XTE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0.05 해리 하면 이게 92.6m예요. 이거는 근데 좀 로렌스에서 기본값을 너무 크게 준 것 같아요. 이거는 경로 이탈 경고를 주는 거는 한 30m? 그러니까 이게 한쪽 우리 보트에서 좌우의 한쪽에 벗어나면 안 되는 라인을 표시하는 거니까 그 구간을 거의 100m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건 너무 유도리를 너무 세게 준 거죠. 그러면은 0.055가 아니고 이거를 이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한 30m 정도를 뒀었는데 0.02 해리 정도가 37m예요. 그러니까 보트가 이렇게 커서 바로 가기 위해서 항로로 쭉 일직선으로 달리다가 갈지자로 제가 그게 똑바로 가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운전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원래 정해진 침선에서 37m 선이 딱 그어지고 거기를 벗어난다 하면은 어탐에서 삐삐 소리가 경고음이 계속 울려요. 그래서 XT 제한을 한 37m? 이 정도는 한 뭐 10km 정도, 20km 정도의 항해를 하면서는 이 정도의 폭은 줘야 운전이 피곤하지 않아요. 한 30m에서 37m 정도의 이탈 경고 제한 라인을 해놓으면 지금 0.02 해리가 XT 제한에 이거를 바꿔놓으니까 37m가 정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XTE 경보를 켜야만이 경고 알람이 울려요. 이거 사용인지 아시겠죠? XTE 제한이 뭐고 XTE 경보가 뭐다. 자, 우리가 항로를 만들어서 침로대로 이동을 할 때 그 양쪽에 이탈하면 경고를 한다라는 경고 라인이 XTE거든요. 자, 그거를 제한을 100m 가까이로 두면 너무 갈짓자로 해도 경고도 안 하고 너무 유도리를 두기 때문에 똑바로 경고 가는 거를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 37m 아니면 30m 정도로 정해서 그 일직 침로상에서 30m 이상 벗어나면 경고를 해서 내가 코스를 다시 좀 수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음은 항적 있죠? 항적 이거는 여기서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목적지 경로 항로를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항적 기록 형태, 여기는 항적이 있잖아요. 항적은 트레일, 나의 항해 흔적이거든요. 보트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뒤에 라인이 하나 따라다니면서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해줄 건가? 그러면은 자동 아니면 뭐가 있는데 여기에는 거리와 시간이 있어요. 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주면 뭐 1m 이동할 때마다 라인이 하나씩 점이 생겨라? 아니면은 시간, 뭐 1분에 하나씩 점이 찍혀라? 이 항적의 인터벌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동으로 놓으세요. 이거 자동으로 놓으시고요. 여기에 보면 거리로 해놓으면 1해리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항적을 계속 그리고 다니면 엄청나게 용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항적을 계속 키고 다녀도 그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1해리면은 거의 뭐 100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100m에 이거를 거리로 해놓으면 1해리마다 하나씩 찍히면 거의 90 몇 메다에 하나씩 점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이 이렇게 딱딱딱 끊겨서 점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알아서 5초 만에 변하는 5초가 지나면 점이 하나 찍힌다든지 아니면은 이 거리가 어느 정도 1해리 이상 넘어가면 점이 하나 찍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기록 형태는 자동이다. 제가 오늘 FS 사용자분들은 비싼 라이브나 프로보다 이 어탐을 더 똑같이 아니면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기능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이 프로나 라이브 사용자들보다 훨씬 반값도 안 되는 이 어탐을 라이브나 프로보다 훨씬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뷰 메뉴로 가서 더 추가적으로 할 내용들은 더 라이브나 로렌스 쓰는 사람들보다 그 정확한 기능과 방법을 알면 훨씬 더 알차게 쓸 수 있어요. 더 잘 쓸 수도 있어요. 저 장담합니다. 오늘 하는 이 내용을 잘 듣고 이게 유튜브 이 지금 하는 라이브 방송이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능 설정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다시 들어와서 어탐을 켜놓고 다시 하나씩 보면서 설정을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도가 없거나 필요 없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로란, 이거는 그 바다에 미국에서나 필요한 내용이에요. 조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바람의 세기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영상로란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서비스도 하지 않고 의미 없는 거니까요. 패스. 자, 그 다음에 지도. 여기에도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사시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3D 보트 선택은 그냥 센터 콘솔로 하세요. 콘솔 중앙. 우리는 보통 콘솔 중앙이죠. 그 다음에 거리원은 현재 배 위치에서 거리원을 정해서 이렇게 원으로 해서 반경의 어떤 거리감을 알기 위해서는 이 거리원을 켜서 그 눈금을 10m면 10m, 5m면 5m 해서 거리원을 몇 개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잘 안 쓰고요. 반드시 어탐을 사면 그리고 포인트원을 설치돼 있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여기에 헤딩 연장 꼭 켜줘야 되고요. 코스 연장 꼭 켜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헤딩과 코스는 무엇인가?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헤딩은 선수 방향을 가르쳐 줄 거예요. 포인트 1을 설치하면, 포인트 1을 설치하지 않으면 헤딩선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이 어탐 내부에 있는 거는 그냥 GPS 역할만 하는 거고, 포인트 1은 GPS 성능도 높이지만 나침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어탐에 내장되어 있는 GPS는 나침 역할은 안 해줘요. 근데 포인턴을 달면 나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인턴도 설치될 때 배 선수 방향하고 반듯하게 포인턴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수선이 이렇게 포인턴을 방향 잘못 설치해 놓으면 정상 작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장이 있거나 뭐 앰프 아니면 이런 우리 나침판 같은 거 그런 옆에 포인트온 설치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 상식이 없는 설치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포인트온은 나침이나 앰프 이런 자기장을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정기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면 쇠 성분이 강력한 게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포인트온 설치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헤딩선은 선수선을 말하는 거예요. 배 선수선이 뭐냐고요? 선미 엔진에서 내 배 제일 앞에 있는 코하고 일직선을 준 라인의 앞방향이 선수예요. 서치업도 안 좋죠. 서치에 우리 보통 보면 서치 설치하면 뭐 녹이 슬잖아요. 서치 거치대가. 그러면 녹이 쓴다는 거는 철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도까지 철 성분의 영향을 받냐 그러면 포인트 1을 처음에 포인트 1 살 때 들어있는 그 나사못을 안 쓰고 그냥 대충 우리 살 수 있는 스댄 피스 이런 걸로 박잖아요. 스댄 피스 같은 거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탄소 성분에 철 성분이 많이 섞여요. 근데 그런 걸로 고정을 하면 걔한테도, 나사못의 철 성분한테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치 같은 게 가까이 있으면, 또 서치는 고출력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거치대나 이런 거 아니면 몸통에 쇠 성분이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너무 할 게 많은데 다 못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선은, 헤딩선은 선수를 가르치는 거고 선수 방향을 알려주는 거고, 코스는 무조건 배가 선수선이 꽁무니로 흐르든지 뭐 옆으로 흐르든지 보트가 흐르는 라인, 보트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포인트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코스선만 보고도 항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거죠. 배가 우리가 선회기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서 내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거기 배가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거든요. 배가 가는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방향을 우리가 헤딩선을 보면서 배를 좋다 하듯이 코스선을 배가 천천히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면 코스선이 지 맘대로 막 빙빙 돌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일률적인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보트가 움직인다면
이 코스선도 정확해요. 그리고 헤딩선과 코스선은 항상 일치할 수는 없어요. 배가 꽁무니로도 흐를 수도 있고 옆으로도 흐를 수도 있고 엔진으로 어느 정도 부상 활주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헤딩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옆에서 측파가 온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면 보트가 똑바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영향을 받는 쪽으로 코스선은 약간 틀어지고 헤딩선하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딩선의 의미, 그 다음에 코스선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라. 포인트원이 고장나도 코스선 보고 항으로 복귀할 수가 있고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헤딩과 코스 연장을 연장 길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연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분, 30분 뭐 이런 걸로도 하고 피트로도 하고 해리로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선 보트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화면을 넘어갈 정도로 길게 우리 보통 해놓고 보죠. 연속으로 하면은 그렇게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꼭 연장 길이 이 헤딩과 코스는 꼭 켜짐으로 해주시고요. 연장 길이는 연속으로 하셔야 그게 되고, 여기에서 또 알면 좋은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자 보세요. 지도에 목적지, 경로, 항적이 있죠. 여기에서 체크를 끄면 포인트, 헤드 위에 있던 포인트들이 안 보여요. 삭제하는 건 아니고 업로드 되어 있는 웨이포인트 목적지가 있는데 이거를 꺼짐으로 해놓으면 걔네들이 표출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이거를 켜면 포인트를, 목적지 웨이포인트를 표출을 시켜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경로도 이거를 끄면,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끄면 표출을 안 시켜줬다가 이거를 켜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항적도 이거를 끄면 표출을 안 시켜주고 켜주고. 근데 이제 항적 같은 경우는 항적 사용법은 다음 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항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도 감춤도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목적지 경로 항적,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서도 어떤 기능에 접근할 수 있고 저기서도 접근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지도는 끝났고요. 다음은 어탐도 되게 중요해요. 어탐도 중요한데 솔직히 라이브나 프로보다는 좀 덜 중요해요. FS는 이 뒤에 보면은 그 소나 꼽는 게 다행히 2번 채널만 있어요. 채널 2만 있기 때문에 그냥 소나 꽂고 이런 설치라든지 소나를 인식하는 그런 작업을 안 해도 거의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로 다 소나의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라이브나 프로보다는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제가 개념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내장 어탐이 있고 네트워크 어탐이 있어요. 보통 연동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어탐의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로 10하고 얘하고 이더넷으로 연결을 하면 프로의 소나 이미지를 얘가 FS가 가져와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더넷 연결을 하고 N2K도 연결하고 해서 이쪽에 지도나 아니면은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 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해도, 그리고 사이드 어탐, 2D 어탐, 다운스캔 사이드 이미지를 얘의 HD 소나에서 취득한 거를 얘가 가져와서 얘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 꼭 네트워크 어탐을 켜셔야 돼요. 그리고 내장 어탐, 로컬, 이 FS의 자체 꽂혀 있는 걔가 내장 어탐이고, 그러면 얘를 소나는 안 붙이고 얘에서 네트워크 소나만 볼 거다 그러면 내장 어탐은 꺼도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소나를 FS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소나만 쓰면 그냥 둘 다 켜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나를 바꾸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소나를 인식을 못하면 여기서 설치 누르셔서, 지금 이게 소나를 꽂지 않아서, 소나를 꽂았으면 여기에 AI 3-in-1 현 장치 이렇게 뜰 텐데 지금 소나를, 이거는 이번에 제가 구해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가 돼서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어탐은 FS 사용자들은 크게 하면서 설정을 해주고 그럴 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레이더도 별도로 나중에 레이더를 어탐하고 연결해서 설정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레이더만 다루는 좀 더 깊게 할 때 다룰게요. 자, 그리고 오토파일럿도 뭐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이 항목에도 FS 사용자들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경보에서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이 GPS 순호 없음이 보통 이렇게 켜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기본값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GPS 지금 포인트온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실내에 있으니까 GPS 신호를 못 받으니까 삐삐 하고 경고를 하죠. 이거를 켜놓으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포인트온이 배에 설치되어 있다면 켜짐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포인트온도 전원이 정상적으로 인가가 돼야지 정상 작동을 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포인트온이 중지됐을 때 얘가 켜짐으로 해놓으면 걔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켜짐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자선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얕은 수심이 있죠. 제가 이거를 1.8m로 설정을 해놓고 켜짐으로 해놓으면 보트가 1.8m 수심이 잡히는 구간에 들어가면 삐삐삐 계속 경고음을 내요. 그래서 얕은 수심 경고는 켜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XT2의 반경을 정해줬잖아요. 자선 XT 이탈 경고, 이거를 켜야 항해를 하다가 XT2 경계 라인을 벗어나면 얘가 삐삐 하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항해를 멀리 해보면 굉장히 유익한 기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압. 여기에 이제 FS 같은 경우 이런 사용자들이 많을 거예요. 엔진의 시동 배터리에 연결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랬을 때는 꼭 이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고전압은 큰 의미가 없어요. 보통 시동용 배터리는 12V 납산이기 때문에 납산 최고 전압이 14.3V까지 만충 전압이기 때문에 얘가 18 근처까지 올 일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18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어탐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이 18V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높이면 안 돼요. 그냥 18V 있는 기본값으로 두시고요. 전압이 낮음이었을 때 나한테 경고를 좀 해주라. 이거는 11V로 하면 조금 위태로워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를 11.8이나 12V로 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동용 배터리가 항상 12V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시동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을 하시고, 우리 시동용 배터리도 12V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동할 때 좀 시동이 메가리 없게 걸리거나 배터리가 약하면 이렇게 힘있게 돌려주지 못하면 시동도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전압 낮음 한계를 12V 정도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낚시 중에 이 어탐이 시동을 끄고 있는 상태에서 어탐이 전기를 계속 빨아먹다가 12V 미만으로 떨어지면 좀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다 해서 얘가 삐삐 하고 또 경고 메시지를 떠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압 낮음을 꼭 체크해서 켜짐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전압이 낮아도 그거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정보 놓침, 이 내용은 뭐 AIS나 그런 게 장착됐을 때 이 선박도 마찬가지. 선박도 AIS가 장착돼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토파일럿, 이것도 오토파일럿이 장치돼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시스템에 그리고 이제 경보까지 했죠. 다음은 단위에서도 꼭 해줘야 되는 거. 거리가 지금 해리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이탈 방지, 아까 해리로 나왔던 게 이거를 거리로 킬로미터 퍼 아워로 킬로미터로 쓰겠다 하면은 우리는 해리보다는 킬로미터에 더 익숙하잖아요. 속도도 노트보다는 메타 퍼 아워, 우리는 메타에 더 친숙하잖아요. 그 다음에 속도도 저는 시속을 주로 봐요. 속도 감이
노트나 이런 걸로 해놓으면 그것도 좀 연습이 필요한데 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선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노트 그리고 해리 이런 거에 친숙한데 우리 가끔 항해를 하는 우리 레저보트 하는 선장님들은 이런 거 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게을러서 노트나 해리 이런 거를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그냥 거리, 킬로미터, 그 다음에 수심도 메타, 그리고 수심하고 거리, 그리고 선속, 시속, 이거 말고는, 그리고 수온, 도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의미 없어요. 다른 거는 크게 사용하는데 크게 작용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꼭 수온 도시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수심 메타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선속 시속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거리는 킬로미터로 바꿔라. 단위는 이 정도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 레저보트 초보 선장님들이 사용하기에는 더 좋을 거예요. 고수 베테랑 선장님들은 이거를 해리로 바꾸고 이거를 속도도 노트로 바꾸고 뭐 그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초보자 입장에서는 킬로미터 아니면 메타 아니면 도시 이런 게 더 익숙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무선 연결은 나중에 제가 한번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연동해서 핫스팟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런 거는 나중에 로렌스 앱 사용하는 그거에서 이거는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것까지 다루면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떤 경우 이거를 해봐야 되냐 그러면 소나를 뺐다 꼈다 이제 이거는 처음에 설치해서 꽂으면 거의 뭐 프로그램 플레이가 돼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소나나 포인트온 이런 거 자동으로 그냥 인식해서 사용을 하는데 쓰다 보면은 장치가 이렇게 꼬이거나 아니면은 변형이 생겼을 때 수신값을 잃어버린다든지 소나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거나 포인트온을 인식을 못할 때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셔가지고 장치들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얘가 장치 리스트에 들어가면 장치들이 여기에 뭐 포인트온이 연결됐으면 포인트온이 뜨고 그 밑에 레이더가 붙어있으면 레이더도 뜨고 소나도 채널 1에 지금 어떤 소나인지 모르니까 아까 물음표로 떴잖아요. 설치해서 이런 것도 여기에도 AI 3in1 이렇게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온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럴 때 장치 리스트에서 수신값이나 뭐 이런 장치들이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 싶을 때는 장치 리스트에 들어오셔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자동 구성을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새로 이 어탐하고 연결된 장치들을 한번 인식을 강제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서 자동 구성에 눌러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여기에 새롭게 부착된 장치들을 한번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거 뭐야? 컴퓨터도 아니고 뭐 다른 어탐하고 연결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나나 아니면 레이더, 포인트온 이런 주변 장치들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장치 리스트에 들어가서 장치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동 구성을 한번 눌러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진단을 해서 얘가 신호하는 그런 송신값들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항상 제가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보이는 어탐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걱정하셔야죠. 근데 우리 보이는 어탐의 구독자분들은 그리고 특히 열정 시청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저를 찾아와서 어탐을 들고 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금방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정보를 금방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전화 통화도 조금 약하고 그래도 이런 글이나 아니면은 이런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또 전화 통화하면은 맞춤형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또 금방 풀려요. 전화 통화만 뭐 한
5분만 해도 웬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면 금방 해결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 댓글이나 이런 거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레저버트 매니아의 회원이 아니시면 네이버 카페 레저버트 매니아에 들어오셔서 제 전화번호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탐 관련해서 차후에 어음마린에서 문의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박. 이 선박은 뭐냐 그러면 AIS 장치를 가지고 계신 분, 특히 링크9 무전기도 되고 VHF 무전기도 되고 링크9 같은 경우는 AIS도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MMSI 이거는 이제 한작년에 신청한다고 뭐 무전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 등록을 하면은 MMSI라고 고유 개별 그 넘버를 지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AIS를 소통을 하려면 내 고유의 아이디가 있어야 이런 기지국에서 내가 내 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내가 무전을 날리면 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목을 해서 핸드폰 걸듯이 지목을 해서 몇 번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통신도 할 수 있고 또 AIS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리 요런 거는 이제 그 무선국 개설을 하면 주어지는 번호예요. 그거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나머지 사항도 AIS 장치를 써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연습 화면입니다. 자, 연습 화면에서 제가 이제 설정은 다 끝났으니까요. 여기서 연습 화면을 켜고 오늘 사실은 근데 이 FS 9인치와 7인치보다 이 9인치가 더 문제예요. 해상도가 800에